금방 늘어나. 이게 뭐든지 이게 처음 제가 2002년도에 이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제가 2002년도에 한 8년 운영했는데 이 30명이 힘들어요. 30명. 그러니까 30분이 되시면 금방 200분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가 좀 뭐든지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또 세종시라는 데가 이제 부동산 학원이 없다가 이 새로 생겨가지고 좀 시작할 때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그죠? 자, 13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법률행위.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법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는데 이 적법행위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저번 주에 했던 거죠. 그죠?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죠. 그 의사표시 속에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 이렇게 되고 의사표시가 무슨 말이냐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내 의사를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거기에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준법률행위. 날씨가 오늘 참 춥습니다.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춥다는 말 속에서 원하는 바가 없잖아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요거는 의사표시예요. 왜냐하면 제가 뭘 먹기를 원하죠? 커피 먹기를 원하니까. 참 이쁘시네요. 요것도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죠?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이런 뭐가 돼요? 의사표시. 감 잡히시죠? 그죠? 밥 한 끼 합시다. 이것도 뭐예요? 의사표시. 왜냐하면 제가 뭘 원하죠? 밥 먹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행위를 하는데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뭘 했냐면은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을 닦는 것도 뭐예요? 적법행위인데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예요? 준법률행위고 제가 제 와이프한테 여보 밥 좀 줘 그랬어요. 이건 의사표시죠. 왜냐하면 제가 뭘 먹기를 원해요? 밥을 먹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예 좋아요 그랬다면 둘이 뭐 한 거죠? 법률행위를 한 거죠. 그죠? 아무튼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요게 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의의한 거고 요 법률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돼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커피를 먹고. 결혼합시다. 좋아요. 둘은 뭐예요? 결혼하고. 다시 말하면 커피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한다는 말은 결국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합쳐볼게요.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인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된다. 그죠?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보시면 1번 법률행위의 의의가 나오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는 말은 결국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2 읽어볼까요? 2.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하는 대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죠. 그죠? 원하는 대로 사법성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성의 수단이다. 말이 좀 들을 게 어렵게 나와 있죠. 그죠? 어렵게 나와 있지만 1번에서 나오는 말은 법률행위가 되려면 필수 불가결하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2번에서는 결국 그 법률의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뭐죠? 결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 자유원칙하고 사적 자치원칙이 나오고 1번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근대민법을 보려고 해요. 현대가 아니죠. 그죠? 현재가 아니라 뭐예요? 근대. 근대면은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은 나폴레옹이 막 날뛰고 다닐 때. 그러니까 그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계급이 사회적 헤게몬을 잡고 있을 때가 근대고, 우리나라로 하면은 근대가 없어요. 조금 하면은 뭐 일제시대 때가 근대인데, 가슴 아프게 우리가 식민지 살이를 했기 때문에 좀 없는데, 아무튼 근대 전이 뭐냐면 결국 뭐가 돼요? 중세가 되는 거죠. 중세시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조선시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세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왕이 원하면 언제든지 개인의 재산을 뭐 할 수 있어요? 박탈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왕이 지나가다가 허허 좋아 보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해요. 농사를 안 져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원하면, 왕이 원하면 언제든지 뭐하여 뺏어갈 수 있다면 누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양반들이 주로 뭐 했죠? 과거 공부했죠. 그죠? 공자할 맹자를 했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들어가서 그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회가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라면 열심히 뭐예요? 돈을 벌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재산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뭐 호조 판선이, 이조 판선이가 되면 개인의 재산을 뭐 할 수 있어요?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사회 지배층은 열심히 뭐 하는 거죠? 과거 공부만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건 형성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근대 민법에서는 소유권은 국가라 하더라도 뺏을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소유권 절대의 원칙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과거 공부는 때려치고 열심히 뭐 하는 거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가장 힘세요? 재벌이 힘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열심히 내가 뭐요? 돈을 벌어가지고 자본을 쟁취한다면 그것이 뭐요? 권력인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최순실 씨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떠나가지고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그 재벌들한테 돈을 요구해가지고 받았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조선시대 같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번에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돈 좀 내라 그러면 막 재벌들이 뭐 하는 거야? 그냥 돈 막 70억, 700억 이렇게 바쳤단 말이죠. 그런 건 결국은 과거 우리가 이 민주주의고 우리는 굉장히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조선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행동이고요.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뭐 재질이 뭐 사형이다 무기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국가의 자본주의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뭐예요? 위협하는 아주 엄청난 행동이었던 거죠. 아무튼 소유권 절대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근대 민법에서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중세 때는 사적 자치가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죠? 지방자치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죠? 지방자치란 말이 뭐죠? 지방의 일은 국가의 간섭 없이 지방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지방자치이고요. 그럼 사적 자치라는 말은 뭐냐면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원칙이 뭐예요?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중세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사적인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결혼인가요? 가장 사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세시대 때는 왕이 야, 네 둘 결혼해. 그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뭐 집안에서 정해준 막 결혼하고 막 그리고 막 진짜 도망가고 막 이런 막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과거에는 중세시대 때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뭐 하지 못했어요? 결정하지 못했어요. 국가가 정해진 제에 따라서 권력자의 정해진 거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원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사적 자치 원칙이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근대민법 아주 중요한 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또 들어와요. 그러면 중세시대 때는 이런 거 없었다는 거죠. 그죠? 이건 또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은 연자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돈의 팔촌이 영모를 꾸몄어요. 그러면 삼족을 멸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어가던 아이들도 집안 어른이 영모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뭘 졌어요?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과실이 있는 사람만,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과실 책임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중세시대 때는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소유권은 국가라 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소유권 절대 원칙이고 또 사적 자치, 개인적인 일도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뭐가 이루어진 거죠? 사적 자치 원칙이 들어오게 되고 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불구하고 뭘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과실 책임의 원칙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하고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뭐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 법률행위 자유원칙 사적 자치 원칙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그냥 뭐예요?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인문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 분류해가지고 의사표시 수에 따른 분류해서 단독행위가 나오고 뒤에는 계약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것부터 가끔 여기서 시험문제 나오는데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그러면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성립하는 법률행위고 성립할 수 있고 두 개가 있어도 법률행위가 뭐 할 수 있어요?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 민법에서 중요한데 기초로서.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교재를 잠깐 보시면 단독행위 해가지고 맨 밑을 보시면 뭐 유언 이렇게 얘가 나오잖아요. 얘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얘를 보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자세할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요 하나라는 말하고 두 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돼.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 하나만으로 성립한다면 이게 뭐가 돼요? 단독행위. 그죠? 하나니까.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두 개죠? 요래야 성립한다면 두 개니까 요게 뭐가 돼요? 계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의사 표시가 뭐냐 하면은 승낙이에요. 승낙.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단독행위란 의사 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독행위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예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 있어야 된다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보시면 1. 단독행위에서 의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단독행위란 하나의 의사표시. 가로에 뭐라고 써있죠?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무슨 말이죠?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단독행위예요.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단독행위냐 계약이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근데 이거를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을 암기해서 푸시면 틀리게 돼 있어요. 함정을 파요. 그래서 결국은 5개 지문 중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단독행위는 이렇게 물어보면 5개 중에서 승낙 받을 필요가 없는 걸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이죠? 다음 중 계약은 그러면 5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자, 연습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맨 밑에 볼게요. 유언. 자, 유언할 때 어떻게 해요? 유언장 쓰는 거죠. 그죠? 유언장 쓰는 거죠. 개똥이에게 10억 주고 어쩌고 그죠? 그러면 개똥이한테 승낙 받아야 되나요? 받을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유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예요? 단독행위. 이해되시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의미가 없고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이것만 생각해 볼까요? 자,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갖다 버리면 되죠. 누구한테 승낙받을 필요 없어요? 없죠. 혼자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뭐가 돼요? 단독행위. 감 잡히시죠? 그죠? 또 뭐가 나오죠? 상속의 승인 포기. 자, 상속. 나 상속받겠다. 포기하겠다. 상대방은 이미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죠? 그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나오는데 보세요. 두 번째 줄 동의.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친권자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친권자예요. 동의하고자 할 때 아들내미한테 승낙받을 필요 없죠. 그죠? 그죠? 아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오토바이를 산다고 방방 떠요. 그럴 때 그래 오토바이 사도 좋다라고 말할 때는 얘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동의는 뭐가 돼요? 단독행위. 철회는 나중에 할 거예요. 취소. 이게 취소까지만 할 건데 사기를 당했어요. 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사기를 할 건데 사기를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기당한 사람이 취소하기 위해서 사기친 놈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승낙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만약에 사기친 놈한테 승낙을 얻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면 뭐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취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예요? 단독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지금 저는 뭐 한 거예요? 용어 정리해 드는 거고 단독행위란 뭘 말합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예요? 단독행위고 얘들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모르는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서 아주 자세히 할 것들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법리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일단은.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이제 중간에 뭐가 나와요? 계약이 나오죠. 자, 계약. 의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우리 뒤에서 할 건데 안 하는 거는 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대금을 안 줘요. 채무불이행이거든요. 채무불이행일 때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가 계약을 뭐 하려고 해요? 해제하려고 하는데 그놈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돈 안 줘도 지금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해제도 뭐가 돼요?
단독 행위가 되는 거죠. 해제는 언제 한다고요? 채무 불이행 때. 그 다음에 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월세를 2달치를 안 줘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임대차 같은 거는. 그때도 월세 안 낸 사람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해지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예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해지는 1시간 내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지 부분에서 1시간 동안 계속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거고 자세할 거니까 안 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가 나오죠? 계약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 예컨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나오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결국은 뭘 받아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이다. 그죠? 그럼 계약은 종류를 정리하긴 할 건데 계약 중에서 따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증여는 계약이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 증여. 계약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임마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그랬더니 이름이 안 받을 짜샤 그러면 못 주는 거다.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 승낙을 얻어야 돼. 그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꽁꾸러 주는 거니까 증여는 왠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한다. 됐죠? 끝이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참고해서 박스가 나와요. 오른쪽에.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참고인데 용어 정리할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할 거냐면 계약의 종류를 좀 정리할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보자고요. 일단 책은 안 보셔도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중에서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매매, 교환, 증여. 개념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일단은 알고 있는 거. 돈 주고 사는 게 뭐예요? 매매. 그죠? 주고 받는 건 뭐예요? 교환. 꽁꾸러 받는 건 뭐예요? 증여. 이 정도만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대여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빌리는 계약인데 우리 민법적으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차라고 해요. 대차. 그래서 대차라는 말이 나오면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 빌리는 계약이 민법에 총 3가지가 있어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그 다음에 임대차. 요 총 3가지가 있고요. 소비대차는 말 그대로 대차라는 말이 뭐예요? 빌리는 거잖아요.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타 물건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소비대차예요. 소비대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돈 빌리는 계약이에요. 돈 빌리는 거. 그죠? 예를 들어 제가 50만 원 빌렸어요. 50만 원 빌려가지고 쓰고 갚을 돈에는 같은 금액에 다른 돈으로 주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만약에 빌린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뭐하러 빌렸겠어요. 그죠? 따라서 돈 빌렸을 때는 항상 빌린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에 어떻게 해요? 다른 돈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소비대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돈 빌리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비대차 하면 얼굴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 그죠? 대출 받는 거. 돈 빌리는 거. 그죠? 러시앤 캐시에서 뭐예요? 돈 빌리는 거. 이게 다 뭐라고요? 소비대차가 되고요. 돈 빌렸을 때는 이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그죠? 이자를 주게 되면 요 소비대차 계약은 유상이고
만약에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이자를 안 주면 뭐가 돼요? 무상. 따라서 소비대차 계약은 유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무상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사용대차. 빌려가지고 뭐하고요? 사용하고 돌려줄 때는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계약이 뭐예요? 사용대차인데 문제는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도 빌린 물건을 사용하고 돌려줄 때는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계약이 뭐예요? 임대차예요. 그러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요겁니다.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자동차를 빌렸어요. 자동차 뭐죠? 물건이죠. 그죠? 물건인데 제가 주말에 쓰고 잘 썼다 하고 돌려줬다 하면 꽁꼬를 빌린 거라면 무상이니까 뭐가 돼요? 사용대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 썼다고 돌려줬던 이놈이 야 자식아 공짜가 어디서 하길래 5만 원 찔러줬으면 그때는 뭐가 돼요? 유상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중개사 사무실을 열려고 해요. 중개사무실을.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건물이 있어서 아버지 저 1층 좀 쓸게요. 그래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공짜로 1층을 빌려서 중개사무실을 열었으면 무상이니까 뭐예요? 사용대차. 그죠? 근데 아버지가 야 자식이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임마 줘야지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으면 유상이니까 뭐예요? 임대차. 조심할 것은 동사는 사용대차, 부동산은 임대차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대단히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유상이면 뭐예요? 임대차. 무상이면 뭐예요? 사용대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대차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빌리는 것도 렌트하는 것도 유상이죠. 임대차예요. 법적으로. 여관방에서 하룻밤 잤어요? 이것도 뭐예요? 임대차. 왜요? 유상이니까. 그래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을 돌려주되 공짜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뭐예요? 임대차. 이거 하나 주시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아주 중요하겠죠. 공인중개사한테는 그죠? 그래서 뒤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하루 종일 해.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4시간 동안 할 것들이고 우리가 자세히 볼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용어로서 정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쪽에서 할게요. 이쪽에서 할게요. 노동 공급 계약도 좀 용어로 좀 정리해 줘야 돼요. 좀 유식한 말로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고용이죠. 우리 저자분은 다 좋은데 이 책에 너무 의의를 어렵게 써놨어. 의의를. 그죠? 어렵게 써놨고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노무 일을 하고요.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기로 하면 이게 뭐예요? 고용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비교할 것이 뭐냐 하면 도급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도급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고용과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도급하면은 건설업에 많죠. 그죠?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지어주면 보수를 받고 페인트 칠해주면 뭐예요? 보수를 받고 전기 시설을 해주면 뭐예요? 보수를 받는 거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뭐가 많은 거예요? 도급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건설 현장만 도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개사 사무실을 열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려고 해요. 중개보조원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시면 이거 어서 오십시오. 한 달에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그건 뭐예요? 고용. 그죠? 근데 만약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시면 기본급은 없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중개수수료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뭐가 돼요? 도급.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00만 원 주겠다 이랬으면 뭐예요? 고용인데 그런 거 없고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면 내가 중개수수료의 반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약했으면 뭐예요? 도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맞습니다.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인데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매달 얼마씩 받는다 이러면 뭐예요? 고용인데 그런 거 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를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게 뭐가 돼요? 도급.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많아요. 도급 계약이요. 택시 탔어요? 이것도 일종의 도급이에요. 택시 타면서 대전시청 앞까지 갑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운전해주면 보수를 주는데 대전시청 앞까지 데려다 줘야 뭘 줘요? 보수를 주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일의 완성을 요건을 하니까 뭐가 돼요? 도급.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게 9번째가 현상광고라는 계약인데 은근히 중요한 계약인데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무엇과 똑같냐면 도급과 똑같아요. 현상광고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청약을 광고로 한다는 점에서 무엇과 다르냐면 도급과 달라요. 현상광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개를 키우는데 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개를 찾으려고 그 신분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저의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그건 무슨 계약이에요? 도급 계약이죠. 그죠? 근데 제가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다고 전단지를 전봇대에 붙이고 다니고 있으면 청약을 뭐로 하고 있어요?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가 돼요? 현상 광고가 되는 거죠. 제 어렸을 때 주말에 명화하면 서부 영화, 그죠? 옛날에 주말에 영화 맨 뭐만 했어요? 서부 영화만 했잖아요, 그죠? 그 서부 영화 생각해 보시면 이 컨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빠바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멀리서 어떤 놈이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말을 타고 간단 말이죠, 그죠? 그것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이제 크루즈볼 착하면 어떻게 해요? 막 옷도 막 찢어져 있고 모자도 꼭 어떻게 해요? 삐딱으로 치고 그죠? 입에는 뭐 씨가 물고 그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얘가 그리고 뭐 또 뭐지 이렇게 막 수염으로 덥수룩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터덕터덕거리고 꼭 어디 가요? 보안관 사무실 앞에 가죠. 보안관 사무실 앞에 가면은 뭐가 붙어 있냐면 전단지가 붙어 있죠. 그죠? 뭐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1,000. 그러면 얘가 뭐예요? 요 놈을 잡아다 주면 뭐예요? $1,000 주겠다는 거죠. 이를 완성을 하면 뭐예요? 보수를 주는데 청약을 뭐로 하고 있어요? 전단지,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현상광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뭐예요? 현상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잡으러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현상범 사냥꾼. 이러잖아요. 그죠? 요새도 보면은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광고서 가보면 뭐 지명 수배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다 뭐예요? 일반적으로 현상범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놈을 잡거나 일러주면 뭐예요? 돈 주니까. 이게 뭐예요? 현상광고가 되는 거죠. 현상광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임치라는 계약도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예요. 임치.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냐면요. 15페이지. 15페이지. 임치. 임치라는 계약은 물건 보관 계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용어 정리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말이고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외울 건 아니죠.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 임치라고 해요. 임치. 재밌는 예를 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총각이 여자 화장실 앞에 가방 들고 있으면 아주 꼴보기 싫어. 여자 가방 들고 있으면 그죠? 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죠? 여자분들은 꼭 가방이 있고 화장실 들고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남자친구가 그거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그게 좀 모양새 좀 그래 그죠? 그래가지고 남자가 서가지고 어떻게 여자 화장실 앞에서 먼 산 보고 멀뚱멀뚱하게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친이 오빠 나 가방 좀 맡아줘? 응 알았어. 둘이 무슨 계약한 거예요? 임치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이 뭐예요? 임치 계약인데 용어로서 그 지금 가방을 맡기고 화장실 들어가서 막 시원해서 부들불고 떨고 있는 아가씨가 뭐예요? 임치인이라고 해요. 임치인. 그 다음에 멀뚱멀뚱 여자 화장실 앞에서 서 있는 그 총각이 뭐예요? 수치인이라고 해요. 수치인. 이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물건 보관 계약을 우리가 뭐예요? 임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맡긴 사람을 임치인,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예요? 수치인이라고 한다. 이 정도가 노무 제공 계약이죠. 그 다음에 기타로 이제 몇 가지 기억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 11번 해야 돼요. 위임이라는 계약도 중요하네. 위임. 위임이라는 계약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는 계약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사물을 뭐예요? 처리해 주는 걸 우리가 위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전교조가 불법 단체였어요. 선생님들 노조, 전교조, 그죠? 요새는 합법 단체이죠. 그러면 옛날에 왜 전교조가 불법 단체였는지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게 노동일까요? 조금 그렇죠, 그죠?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게 노동이냐? 이 의문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위임으로 이해했어요. 위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될 것은 원래는 부모의 사무인데 선생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대신해 주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뭐예요? 위임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전교조가 불법 단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만드는 건데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노동이 아니라 뭐예요? 위임으로 이해한다면 선생님은 뭐가 아닌 거예요? 노동자가 아닌 거고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불법이다. 이게 과거의 논리였어요. 지금은 전교조가 뭐예요? 합법단체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이제는 위임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노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남자분 안 계시는데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왜 이렇게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루도 안 맞고 지난 날이 거의 없어요. 남자들은. 그냥 오늘은 한 번도 안 맞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담임이 들어가지고 전부 무릎 꿇어서 단체로 다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뭐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보다 더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개패듯이.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피멍이 들어도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을 못하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몰래 갈아입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옷을 갈아입다가 피멍 든 거를 발견되면 저를 더 때렸어요. 이놈의 자식이 네가 얼마나 나쁜 짓 했어 막 해가지고 막 저를 그래가지고 이중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스승은 그림자도 못 밟는다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내 아이를 때렸다 그러면 어디 있어? 바로 쳐들어가죠. 그죠? 쳐들어가고 뭐에 경찰서에 신고하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지금은 교권이라는 게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기가 전교조의 등장과 일치돼요. 전교조가 80대 중반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린 그동안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고마운 분,
고귀한 분,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선생님들이 띠들고 단결, 노동삼권 보장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를 국민 모두가 어떤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 쟤네들도 노동자구나. 걔네나 우리나 똑같은 뭐예요? 월급장이구나. 지가 뭔데 우리를 때려, 우리 아들 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정교조 때문에 선생님들의 급여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도 총각들의 선호하는 신부감 1위가 뭐예요? 교사잖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직업이 됐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교권이 뭐니 이런 거는 다 아웃됐고 이제는 뭐 심지어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일까지 벌어졌죠. 올해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 그죠? 그 선생님 막 때리고 막 기간제 선생님이랑 막 무시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저는 이 정교조의 등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사회 현상이 벌어지면요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우리가 예상도 못한 곳에서 전반적인 의식인 거죠. 요새 최순실 막 촛불시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300만 명이 모일 거래요. 대전하고 세종하고 시를 합치면 지금 제가 한 150만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가. 300만 명 모인다는 말은 대전시, 세종시 인구의 2배, 갓난아기까지 포함한 2배 인구가 그 길거리에 뭐죠? 모인다는 건데 이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그 우리 역사책 수나라의 뭐 소정방이 뭐 우리 고구려 침공할 때 몇만 대군이요? 30만 대군이에요. 근데 우리는 몇백만 명이요? 300만 명이 모인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막 화가 나잖아요. 저도 막 얄미워 죽겠어, 그냥. 진짜 솔직히 법이 허용된다면 진짜 사형시켰으면 좋겠어. 너무 밉살스러워. 왜 이런 거죠? 우리가 수년 동안 요새 어떤 걸 했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흑수저, 금수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최근에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놈은 뭐 찌질해도 뭐 평생이 보장되고 흑수저 물고 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막 해도 뭐 알바로 전락하고 막 이런 게 수년 동안 우리한테 뭐 했어요? 계속 사회적 이슈였고 우리가 막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는데 금수저가 튀어나온 거잖아. 얘네들은 세상에 학교도 뭐 한 열 며칠밖에 안 가는데 졸업하고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 솔직히 그게 정당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갑자기 뭐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금수저가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재벌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막 분노가 엄청난 거죠, 이게 분노가. 그러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가 흑수저, 금수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내용도 바뀐 거 아세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드라마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어렵고 힘든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또는 여자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뚫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요새는 그거 없죠. 그죠?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고난을 뚫고 재벌 딸과 결혼한다. 끝. 그죠? 잘생겼지만 좀 힘든 여주인공이 그죠? 여주인공이 재벌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 끝.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드라마 자체가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제가 드라마 작가인데 뭐 개인적인 노력과 뭐 피나는 불굴의 여주로 재벌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드라마 만들면 사람들이 안 봐. 왜요? 에이씨, 뭔 개소리야. 지금 쌍팔년대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막 금수저, 흑수저에 대해서 수년 동안 막 드라마나 막 거기서 보면서 분개하고 기분 나쁘고 아, 기분 더럽네 막 이런 식으로 수년간 했었는데 갑자기 최순실 뭐 정유란지 뭔지 나간 애들이 팍 튀어나오니까 분노가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그죠? 뭐가 되긴 하죠? 위임은 뭐죠? 타의 사물을 처리해주는 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할 수가 없죠. 그죠? 할 수 없고, 물러나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절대 안 물러나게 생겼죠. 왜요? 물러나면 무조건 깜빵이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그죠? 지금 검찰이 지금 기소를 하면서 무슨 죄 무슨 적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가 내가 하야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다음날 검찰이 구속영장 들고 와서 구속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제 완전 물 건너간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간두면 내가 깜빵 가는데 간두겠어요? 안 간두지, 죽어도. 날 끌어내라라. 탄핵 수차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기타인데, 앞으로 이제 조합이라는 계약을 볼 거예요. 조합이라는 게요. 11번째였죠. 그 다음에 노무제공하는 게 조합. 기타를 할게요. 기타 계약해서 12번째 조합이라는 계약이 나올 거예요. 우리 교재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업계약. 동업계약을 우리 민법에서는 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합할 때 농업협동조합 떠오르시면 안 돼요. 노동조합 떠오르시면 안 돼. 그거 상관없어요.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조합은 뭐라고요? 동업계약. 동업계약을 조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종신정기금이라는 계약이 있어요. 종신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종신정기금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돈을 주는 계약인데 이게 뭐냐면 연금이에요. 연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종신정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번째 화해라는 계약도 나와요. 화해.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친구하고 싸우면 뭐 했어요? 화해. 그 화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조로 하면 상호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종결하게 하려고 하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 계약이라고 하고요. 하나 더 하면 마지막 15번째 여행 계약. 여행 계약. 그래서 우리 민법은 총 15가지 계약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15가지 계약이 있고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만 시험 범위고요. 나머지 12개는 뭐가 있냐면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는 뭐죠?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소비대차 뭐죠?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다른 물건으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예요? 소비대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돈을 빌리는 계약, 대출 받는 걸 말하고 사용대차, 임대차는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돌려준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공짜면 뭐예요? 사용대차. 유상이면 뭐예요? 임대차. 이렇게 구별되고요. 그 다음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뭐예요? 고용인데 그 보수를 받되 일의 완성을 요건을 하면 뭐예요? 도급이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되 청약을 뭐로 하면요? 광고로 하면 뭐예요? 현상 광고고 물건 보관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임치라고 하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는 계약이 위임이고 동업계약은 뭐예요? 조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은 종신정기금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상호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용어 정도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나오죠. 요거는 가입해 보실 필요가 없는 개념이에요. 실제로는 모르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단에 박스에 가지고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인 게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 할 때 볼 거니까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시면 확인 문제 가지고 나와 있는데 답은 3번인데 큰 의미는 없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